제10장. 지금까지 나는 나의 보잘것없는 생활에 일어난 사건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내 생애 첫 10년을 설명하기 위해 거의 그만큼의 장을 할애한 셈이다. 하지만 자서전을 쓸 생각은 아니었다. 내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간직하고 있는 기억들을 더듬어 보려 했을 뿐이다. 이제 나는 8년이라는 기간을 말없이 건너뛰려 한다. 맥락을 잇기 위해 몇 줄의 설명만이 필요할 뿐이다. 발진 티부스 열병은 로드에서 약탈의 임무를 완수하고 차츰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질병의 파괴력과 희생자 수는 로드 학교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세상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다양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건강에 해로운 학교 부지의 특성, 학생들이 먹는 식사의 양과 질, 조리에 사용된 염분 성분의 냄새나는 물, 학생들의 초라한 옷과 숙박 설비, 이 모든 것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는 굴욕적이지만 학교에는 유익한 결과가 생겨났다. 그 지역의 부유하고 자비로운 몇몇 독지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 더 편리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했다.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식사와 의복 상태가 개선되었다. 학교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하게 되었다. 브로클 허스트 씨는 재력으로나 집안의 인맥으로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으므로 회계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좀 더 마음이 넓고 인정 많은 신사들이 그의 업무를 보조했다. 감독관으로서의 직무 역시 엄격함과 합리성을, 경제성과 안락함을, 올곧음과 연민을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분담했다. 이렇게 개선된 학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유익하고 훌륭한 시설이 되었다. 이 혁신 이후에 나는 8년을 더 학교에서 보냈다. 6년은 학생으로, 2년은 교사로서 어느 입장에서든 그 학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8년 동안 내 인생은 한결같았다. 하지만 정체되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행하지 않았다. 탁월한 교육 수단들이 내 손에 미치는 범위에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몇몇 과목과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고 싶은 욕구, 게다가 선생님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크나큰 즐거움이 더해져서 나를 자극했다. 나는 나에게 제공된 이 점을 10분 활용하여 오래지 않아 최고 학급의 최고 학생이 되었다. 그 뒤에는 교사직을 맡게 되었다. 2년 동안 열성적으로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나는 달라졌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템플 선생님은 줄곧 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계셨다. 내가 얻은 교양과 지식의 대부분은 그녀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템플 선생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은 나에게 끊임없는 위안이 되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이자 가정교사이자 후에는 친구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 괄호 속에 그러한 아내를 얻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성직자,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같이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 곁에서도 떠나갔다. 선생님이 떠난 날부터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로우드를 어느 정도 나의 집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연상작용과 안정감이 선생님과 함께 사라졌다. 그녀의 몇 가지 성격과 상당한 정도의 습관, 균형 잡힌 생각들이 나에게 흡수되었다. 보다 절제할 줄 아는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의무와 질서를 충실히 지켰다. 나는 조용했다. 나는 내가 만족한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나 내가 보기에도 나는 절도 있고 차분한 사람인 듯 했다. 하지만 운명은 네이즈미스 목사를 보내 나와 템플 선생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나는 결혼식을 끝내고 여행복 차림으로 사륜 마차에 오르는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 고개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내 방으로 돌아와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인정된 반공일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혼자 보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걸어다녔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상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후가 지나고 저녁으로 접어들 무렵 생각을 끝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사이에 나는 변혁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내 마음은 템플 선생님에게 빌려온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곁에서 내가 들이쉬던 평온한 공기를 그녀가 가져가 버렸다고 해야 할까? 이제 나의 본래 성격이 돌아와 오래전의 감정들이 살아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버팀목이 치워진 게 아니라 동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평온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이상 평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수년 동안 나의 세상은 로우드 안에 있었다. 이곳의 규칙과 체계가 내가 가진 경험의 전부였다. 진짜 세상은 넓다는 사실을,
그 광대함으로 나아가 세상의 위험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식을 추구할 용기가 있는 자들을 희망과 두려움과 감각과 흥분의 다채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기억해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양쪽으로 건물이 늘어서 있었다. 정원이 있었다. 로우드 숲의 외곽이었다. 언덕들로 이루어진 지평선이 있었다. 내 시선은 다른 모든 사물을 지나쳐 저 멀리 푸른 봉우리들에 내려앉았다. 그것들을 넘고 싶었다. 바위와 히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것이 감옥의 뜰이요 유배지처럼 느껴졌다. 사너리를 빙빙 돌아 골짜기 사이로 사라지는 하얀 길을 더듬어 보았다. 내가 그 길을 얼마나 더 따라가고 싶었는지 마차로 그 길을 달려오던 때가 생각났다. 황혼역에 그 언덕을 내려오던 기억이 났다. 내가 처음 로드에 온 날로부터 한 시대가 지난 듯 했고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여길 떠나지 않았다. 방학은 항상 학교에서 보냈다. 리드 부인은 게이체대로 나를 불러들이지 않았다. 그녀나 그녀의 가족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편지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바깥 세상과 연락하지 않았다. 학교의 규칙, 학교에서의 의무, 학교의 관습과 견해, 목소리, 얼굴, 성경구절, 옷차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것이 내가 아는 생활의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반나절 사이에 8년의 일상이 지겨워졌다. 자유가 그리웠다. 자유를 열망했다. 자유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는 살짝 불어온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듯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더 소박한 기원을 드렸다. 변화와 자극을 달라고. 이 탄원도 모호한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듯했다. 나는 얼마쯤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렇다면 적어도 새로운 예속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를 아래층으로 불러내렸다. 취침 시간이 될 때까지 중간에 끊긴 내 생각의 사슬은 다시 이어지지 못했다. 방에 돌아와서도 같은 방을 쓰는 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잡담을 늘어놓으며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녀가 어서 잠이 들어 조용해지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창가에서 마지막에 내 마음으로 들어온 그 생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해줄 묘안이 나올 것 같았다. 그라이스 선생이 마침내 코를 골았다. 웨일즈 출신의 덩치 큰 그녀의 코 고는 습관은 지금까지는 그저 성가신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그 깊은 가락이 반가웠다. 나를 방해할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반쯤 지워졌던 생각이 다시 되살아났다. 새로운 예속, 무언가가 있어. 나는 독백했다. 관로 속에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크게 말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다지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야. 자유, 흥분, 즐거움 같은 단어랑은 달라. 말이야 참으로 좋게 들리지만 나에게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렇게 공허하고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시간 낭비지. 하지만 예속, 그건 사실적인 문제야. 일은 누구 밑에서든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8년을 일했어. 이제 다른 데서 일해보고 싶어. 그 정도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리 어려운 목표는 아니야. 내가 그걸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싸늘한 밤이었다. 숄로 어깨를 감싸고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생각을 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새로운 집,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환경이 있는 새 일자리. 더 근사한 건 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 정도만 바라자.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지? 아마 친구들에게 부탁할 거야. 난 친구가 없어. 친구 없는 사람은 많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둘러보고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지? 그건 알 수 없었다.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두뇌에게 얼른 대답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머릿속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갔다. 내 머리와 관자놀이에서 뻘떡이는 맥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근 1시간 동안 혼돈 속을 헤맬 뿐 내 노력은 어떤 결실도 거두지 못했다. 소득 없는 노력에 열이 나서 벌떡 일어나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커튼을 열어젖혀 별 한두 개를 쳐다보다가 싸늘함에 몸을 떨며 다시 침대로 기어들었다. 친절한 요정이 내가 없는 사이에 묘안을 베개 위에 얹어놓고 간 게 틀림없었다. 베개에 눕자마자 저절로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내. 너도 무슨 주, 땡땡 주 신문에 광고해야 돼. 어떻게 광고를 하지? 난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나 곧 대답이 술술 흘러나왔다.
신문 편집자 앞으로 보내는 봉투에 광고문과 광고료를 넣어야 돼. 기회가 오는 대로 빨리 그걸 로튼의 우체통에 넣어. 답장은 로튼 우체국의 제2에게 보내게 해. 편지 보내고 일주일 좀 있다가 가서 답장 온 게 있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야. 나는 2번, 3번 계획을 점검했다. 그러고는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계획이 갖추어졌다. 나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교를 깨우는 종이 울리기 전에 광고문을 작성하고 편지 봉투에 넣었다. 안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 교사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 갈로 속에 내가 교사로 2년을 일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젊은 여성. 14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집에 일자리를 구함. 갈로 속에 내가 겨우 18살이니 내 나이 또래의 학생을 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정집에 일자리를 구함. 영국의 정규 교육에 필요한 일반 과목은 물론 프랑스어, 미술, 음악 교사 자격도 있음. 갈로 속에 독자여, 지금 생각하면 옹색하기 짝이 없지만 그 시절에는 이 정도 교양 과목이면 어지간히 종합성을 갖춘 것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주소는 땡땡주 로튼 우체국 제2. 이 서류는 하루 종일 내 서랍에 잠긴 채로 들어있었다. 차 시간이 지난지 나는 신임 교장에게 내 볼일과 동료 교사 한둘의 용무를 처리하려 로튼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청했다. 허락은 쉽게 떨어졌다. 나는 출발했다. 로튼까지는 약 3km 거리였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지만 해가 지려면 아직 꽤 시간이 남아있었다. 한두 군데 가게에 들르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쏟아지는 비를 맞아 옷은 흠뻑 젖었지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왔다. 이어지는 한 주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결국 그 한 주도 지나가고 나는 다시 한번 상쾌한 가을날이 저물어 갈 무렵 로튼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말이 낯으니 하는 말인데 가는 길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시냇물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지나 운치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풀밭과 물의 매력보다 내가 향하는 작은 마을에서 나를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는 편지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했다. 이번 외출의 표면적인 이유는 구두를 맞추는 것이었다. 나는 우선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구두방에서 우체국까지 이어진 깨끗하고 조용한 거리를 걸어갔다. 우체국에는 콧등에 뿔테 안경을 걸치고 검은 벙어리 장갑을 낀 할머니가 앉아있었다. 내가 물었다. 제2 앞으로 온 편지 있어요? 그녀가 안경너머로 나를 쳐다보더니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랫동안 내 희망이 꺾이기 시작할 정도로 오랫동안 뒤적거렸다. 거의 5분 동안 안경 앞에 봉투 하나를 갖다 대고 있다가 마침내 또다시 미심쩍게 캐 묻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는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제2 앞으로 온 편지였다. 한 통뿐인가요? 이 제2는 이제 제인 에어의 이니셜이겠죠. 한 통뿐인가요? 내가 물었다. 더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향했다.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는 없었다. 규칙상 8시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벌써 7시 반이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여러 가지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습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있어야 했다. 그날은 내가 기도문을 읽고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낼 차례였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교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겨우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피할 수 없는 그라이스 선생이 여전히 내 동료였다. 촛대에는 타다만 남은 초가 몽당하게 남아있어서 그게 다 타버릴 때까지 그녀가 수다를 떨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푸짐하게 먹은 식사가 식곤증을 일으켰는지 내가 옷을 다 벗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다. 초가 아직 2.5cm가량 남았다. 나는 그제야 편지를 꺼내들었다. F자가 찍힌 인장을 확인하고 봉투를 뜯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지난 목요일에 땡땡주 신문에 광고를 내신 제2가 기재한 바와 같은 소양을 갖추었고 품성과 능력에 대해 만족스러운 추천서를 제시할 수 있다면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 하나뿐인 가정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수는 1년에 30파운드입니다. 추천서와 이름, 주소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을 이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땡땡주 밀코트 부근 솜필드 페어팩스 부인. 나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필체가 구식이고 흔들림이 있는 걸 보면 나이 많은 여인의 글씨인 듯 했다. 이 점은 만족스러웠다. 나 혼자서 나만의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니만큼 어떤 곤란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적잖이 나를 괴롭혀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노력이 정식으로 남부끄럽지 않은 적절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이제부터 하려는 일에 나이든 부인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페어팩스 부인, 검은 옷에 미망의 모자를 쓰고 어쩌면 쌀쌀맞을 수도 있지만 교양이 없지는 않은 여자를 상상했다. 점잖은 영국 노 부인의 전형이겠지. 손필드, 그건 분명히 그녀가 사는 곳의 이름이리라. 깔끔하고 정돈된 곳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부지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버리는 나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땡땡주 밀코트. 나는 영국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래, 그게 보였다. 그 주와 마을이 둘 다 떠올랐다. 땡땡주는 내가 지금 사는 외진 곳보다 110km나 런던에 더 가까이 있었다. 마음에 들었다. 나는 생기와 활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밀코트는 A강 근처에 있는 큰 공업 도시였다. 틀림없이 아주 분주한 곳이리라. 이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다. 적어도 완벽한 변화가 보장될 것이다. 높은 굴뚝과 연기 구름의 매혹을 느꼈던 것은 아니므로, 하지만 손필드는 아마 도시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하고 나는 나를 안심시켰다. 이때 초가 단호가 심지가 꺼졌다. 다음 날은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했다. 이제 계획을 마음에만 담아둘 수는 없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들에게 알려야 했다. 정오 휴식 시간에 교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내가 지금 받는 보수보다 2배 많은 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우드에서는 1년에 15파운드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브로클허스트씨나 다른 위원님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가 그분들을 추천인으로 언급해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녀는 친절하게 이 일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주기로 동의했다. 다음날 그녀가 브로클허스트씨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리드 부인이 나의 보호자이므로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리드 부인에게 편지가 전달되었고 그녀가 보내온 답장에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 일에 일체의 간섭을 끊은 지 이미 오래다. 라는 답변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가 위원회에 회람되고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내가 나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공식 허가가 떨어졌다. 로드에서 내가 교사로서나 학생으로서나 항상 바람직하게 행동했으므로 나의 품성과 능력에 대해 시설감독위원들이 서명한 추천서가 곧 제공될 거라는 보정도 덧붙여졌다. 한 달쯤 후에 추천서를 받아 페어팩스 부인에게 사본을 보냈고 그쪽에서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2주일 후에 손필드에서 가정교사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 이제 모든 일을 서둘러야 했다. 2주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나는 옷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갖고 있었다. 마지막 하루는 트렁크에 8년 전에 게이츠에 대해서 가져온 그 트렁크에 짐을 싸며 보냈다. 짐을 끈으로 묶고 꼬리표를 달았다. 30분 후에 그걸 로턴으로 가져갈 짐꾼이 오기로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로턴에서 마차를 탈 예정이었다. 검은 여행복을 솔질하고 보닛과 장갑과 머프를 준비했다. 서랍을 죄다 열어보면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자 자리에 앉아 쉬기로 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도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너무나 흥분해 있었다. 오늘 밤에 내 인생의 한 장이 막을 내리고 내일이면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그 사이에 잠을 자기란 불가능했다. 변화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열렬하게 지켜보아야 했다. 선생님, 어떤 분이 아래층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심란한 유령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하인이 말했다. 짐꾼일 거야 틀림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질문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교사들의 휴게실로 쓰이는 뒤쪽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리는데 반쯤 열려있던 휴게실 문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왔다. 아가씨네, 틀림없어. 어디서든지 알아볼 수 있다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손을 잡으며 그 사람이 소리쳤다.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잘 차려입은 하인 행색이었고 결혼한 것 같지만 아직 젊은 여자였다. 검은 눈에 검은 머리, 혈색이 좋았고 아주 예뻤다. 자, 내가 누굴까요? 그녀가 어쩐지 낯설지 않은 목소리와 미소로 나에게 다시 물었다. 설마 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제인 아가씨? 다음 순간 나는 기쁨에 젖어 그녀를 껴안고 키스했다. 베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베시는 울다 웃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반응했고 우리는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불가의 격자무늬 외투와 바지를 입은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서 있었다. 얘는 내 아들이에요. 베시가 얼른 말했다.
결혼했어 배시? 5년쯤 전에 마부로 일하는 로버트 레번과 했죠. 여기 있는 바비 말고 그 밑으로 딸이 더 있는데 이름을 제인이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럼 게이츠 헤드에 안 사는 거야? 문지기 오두막에서 살아요. 문지기 할아버지 죽었거든요. 그렇구나. 다들 어떻게 지내? 거기 사람들이 어떤지 얘기해 줘, 배시. 하지만 우선 앉아야지. 바비 이리 와서 내 무릎에 앉을래? 하지만 바비는 엄마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키가 별로 안 컸네요. 제인 아가씨. 살도 별로 안 찌고. 레븐 부인이 말을 이었다. 학교에서 먹을 걸 제대로 안 줬나? 일라이자 아가씨는 그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조지아나 아가씨는 살집이 2배는 될 텐데. 조지아나는 예쁘겠지? 아주 예쁘죠. 작년 겨울에 마님과 같이 런던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들 감탄을 하고 어떤 젊은 귀족은 사랑에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쪽 친척들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조지아나 아가씨랑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들켜서 다 끝나버렸죠. 그들을 찾아낸 건 일라이자 아가씨였어요. 셈이 나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제 큰 아가씨와 작은 아가씨는 원수처럼 지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니까요. 그렇구나. 존 리드는 어때? 아, 그분은 마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지 못했어요. 대학에 갔는데 낙제했다든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후에는 삼촌들이 변호사가 되게 하려고 법률 공부를 시켰는데 하도 방탕하게 굴어서 이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모습은 어때? 키가 아주 커요. 간혹 잘생겼다는 말도 듣는데 입술이 무지하게 두꺼워요. 리드 부인은 마님은 퉁퉁하고 얼굴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도련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시니까요. 돈을 펑펑 써대거든요. 리드 부인이 여기 보낸 거야, 배시?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래전부터 아가씨를 보고 싶었는데 편지가 왔다고 하고 멀리 다른 데로 갈 거라고 하기에 바로 출발하면 내가 갈 수도 없는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부지런히 달려온 거예요. 배시가 날 보고 실망했을 것 같아.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배시의 시선에 호감은 담겨 있었지만 감탄하는 빛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제인 아가씨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점잖은 숙녀같이 보이는걸요. 내가 예상한 그대로예요. 어렸을 때도 그리 예쁘진 않았잖아요. 배시의 솔직한 대답에 웃음이 났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무심하게 흘려버릴 수만도 없었다. 대부분의 18살 소녀들은 남들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외모라는 게 확인되면 전혀 기쁘지 않은 법이다. 그래도 아마 아가씨는 영리할걸요. 위로할 요량으로 배시가 말을 이었다. 뭘 할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약간. 그 방에 피아노가 있었다. 배시가 그리로 가서 피아노를 열고 나들어 거기에 앉아 한 곡 쳐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왈츠 한두 곡을 연주하자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리드 아가씨들은 그 정도로 연주 못해요. 배우는 면에서는 제인 아가씨가 훨씬 나을 거라고 내가 항상 말했답니다. 그림도 그릴 줄 알아요? 난로 선반 위에 있는 게 내 그림이야. 수채화로 그린 풍경화였다. 위원회에 내 일을 친절하게 중재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내가 교장에게 선물한 것인데 그녀가 유리 액자에 끼워 걸어두었다. 참 아름답네요, 제인 아가씨. 리드 아가씨의 미술교사 못지않게 잘 그리셨어요. 물론 큰 아가씨, 작은 아가씨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요. 프랑스어도 배웠어요? 말하고 읽을 수 있어. 모슬림과 캔버스에 수도 놓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와, 진짜 숙녀가 되셨네요, 제인 아가씨.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친척들이 알아줄도 말든 아가씨는 잘 될 거예요. 아가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친가 쪽 애의 집안에서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마님은 항상 그들이 가난하고 비루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가난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리드 가문만큼이나 점잖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거의 7년 전에 게이츠 헤드에 에어 씨가 찾아와서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마님은 아가씨가 80km 떨어진 학교에 있다고 말했죠. 그분은 아주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더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외국으로 떠날 계획인데다 하루 이틀 후에 그 배가 런던에서 출항할 예정이라서 꽤 신사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아가씨 아버지의 형제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외국 어디로 가신다고 해서 배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섬이래요. 와인 만드는 데라고 집사가 말해줬는데. 마데이라, 내가 말했다. 그래, 맞아요. 바로 거기에요. 그분은 그냥 가셔서 네, 그 집에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마님이 아주 거만하게 굴었거든요. 나중에는 천한 장사꾼이라고 부르더군요. 로버트 말로는 와인상인 것 같대요. 내가 대꾸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와인 상인의 중개인이나 점원일 수도 있고. 배씨와 나는 1시간 더 옛날 일을 이야기했고 그 뒤에 배씨는 떠나야 했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로턴에서 마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는 잠깐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곳 브로클러스트 암스 입구에서 마침내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다. 그녀는 게이츠헤드로 돌아가는 마차를 타러 로드펠 언덕으로 출발했고 나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장소 밀코트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다.